본드, 제임스 본드. 이거 어그로 끄는 거 아니냐라고 화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삼국시대의 고구려 스파이 사건입니다. 신하가 배신을 해서 왕을 잡아 죽일 정도로 이 심각했던 내분을 조장했던 사람이 바로 고구려의 스파이였다는 겁니다. 내부에 우리 편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돼서 도린 스파이 작전을 시행한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영환의 한국사. 오늘의 주제는 삼국시대의 고구려 스파이 사건입니다. 스파이 나라 하면 영국이죠. 본드, 제임스 본드, 본드, 제임스 본드. 안 되네. 발음이 어려워. 본드, 제임스 본드. 그래서 오늘은 영국풍으로 시작해 보려고 세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영국식 서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 영국지 하나도 없는데 이건 아테네 거고 이게 요거 매트랑 이거 이탈리아 브랜드인데요. 아무튼 여기다 셜록 홈즈 모자에다가 제가 파이프 같은 거 하나 딱 끼면 이게 딱 분위기 딱인데,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전에 셜록 홈즈 모자를 사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난 저거 안 쓴다 그래갖고 안 샀는데 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나. 오늘 제목이 고구려의 제임스 본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목 보시고 이거 어그로 끄는 거 아니냐라고 화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절대 어그로 아닙니다. 007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 007 007 카지노 로얄입니다. 그런데 이안 플레밍이 처음 구상했던 제임스 본드는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제임스 본드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액션하고 막 그런 스파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첫 편이라 설정이어서 도입부로 그렇게 설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정통 스파이물의 어떤 스파이 역할이었는데, 그러면 카지노 로얄에서의 제임스 본드는 어떤 스파이냐? 소설 내용 가지고 얘기하면 뭐 영화로 보신 분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아무튼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서 어떤 문서를 빼내야겠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본드가 검은 옷 입고 뭐 이상한 장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친구 서재에 들어갈 수 있는 절친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해서 온 집안 돈을 다 말아먹었어. 마지막으로 조폭돈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식당을 하나 열었어요. 이거 실패하면 이제 뭐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정보부가 이걸 알아요. 그리고 이 친구를 노립니다. 어떡하느냐. 제임스 본드를 시켜서 옆에 같은 식당을 열게 합니다. 네가 장사를 잘해서 저 친구를 파산시켜라. 당연히 정보부에서 자금 지원, 인력 지원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 친구 식당이 안 돼요. 이자도 갚기 힘들어졌어요. 이때 제임스 본드가 탁 나타나죠. 그리고 돈가방 열고 거래를 합니다. 네 친구 서재에 들어가서 문서를 빼와라. 그러면 빚 다 갚아줄게. 너희 협박하는 마피아 있어. 처리해줄게. 아니야. 아예 저 식당까지 넣어줄게. 만약에 네 친구가 의심을 해서 너 갑자기 어떻게 저 식당까지 다 먹었냐? 그러면 나랑 포카에서 땄다 그래라.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원래 스파이, 진짜 스파이는 다 그렇게 전문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 평생 스파이인 것도 아니에요. 본드 같은 정보부 요원은 보통 스파이라기보단 에이전트 역할을 하죠. 진짜 스파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스파이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는 일회성, 거래성 스파이 활동자도 많아요. 사실은 지금도 정계나 기업계에서는 이런 스파이가 엄청나게 활동할 겁니다. 오늘 다루려는 내용이 바로 카지노 로얄에서 제임스 본드 같이 그런 임무를 수행한 스파이 사건입니다. 물론 질은 상당히 다르지만 일단 어떤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죠. 지난번 편에서 광개토왕과 장수왕 때 왜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하지 못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때 장수왕이 한성백제를 침공해서 하남 위례성을 격파하고 계로왕을 잡아 죽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삼국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5년 장수왕 21년 9월에 장수왕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한성을 포위했다. 왕이 성문을 닫고 나가 싸우지 못하니 고구려 사람들이 군사를 4길로 나누어 협공하고 바람을 타고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웠다. 즉 화공으로 성문을 뚫었다는 얘기죠. 성이 함락되려고 하자 계로왕은 수십 개의 기병을 이끌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고구려군에게 잡히고 맙니다. 이때 계로왕을 사로잡은 고구려 장수는 고구려의 대로 제우라는 장수와 제중걸루 고위만년인데, 제중걸루와 고위만년은 원래 백제인이었다고 합니다.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쳤는데 이때 고구려 장수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죠. 이 짧은 기록만 봐가지고는 제중걸루와 고위만년이 어떤 사람이며 신분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무슨 죄를 짓고 고구려로 망명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단서는 있어요. 계로왕을 사로잡을 때 걸루등이 왕을 보고 말에서 내려서 절한 다음에 왕의 얼굴을 향해서 침을 3번 뱉고 그 죄를 나열한 다음에 포박했다라고 합니다. 절을 했다는 건 한때는 계로왕의 신하였다는 의미죠. 침을 뱉고 죄를 나열했다는 건 뭔가 원한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구려로 망명한 건 내가 비겁한 놈이어서가 아니라 너 때문이다. 네가 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 거다. 이런 거죠. 이 분위기로 보면 제중걸루나 고위만년이 일반 백성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앙의 고위 신분이었는지 지방 호적이었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원래 백제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모함을 받았거나 왕과 사이가 틀어졌거나 뭔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건의했는데 거꾸로 핍박을 받아서 망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망명의 대가로 일가족들이 살해되었거나 뭐 아니면 그 전에 아예 역모로 모함을 받아서 가족 부하들이 살해됐는데 이 사람들이 극적으로 탈출했던 것일 수도 있죠. 물론 이들이 지배층이 아니라 망이망소이나 만적 같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중세에는 낮은 신분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망명을 하면 대체로 안 받아줍니다. 걔들을 받아서 너 저 나라에 감정 많지, 근데 너 보니까 장비처럼 잘 싸울 것 같아, 앞에 나가서 돌격해, 꼭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런데 이 신분제 사회잖아요. 신분제 사회에서 반란을 일으킨 애를 아무리 적국이고 쓸모가 있다고 해도 받아주면 이게 전체가 동요하게 돼요. 아니 남의 나라에서 반란 일으킨 애는 봐주고 우리나라에서 배고파서 정당한 항의를 한 사람은 두드려 패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조선시대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하극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아무리 정의로워도 안 받아줍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일반 그런 신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던 사람들이 망명했다고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대체로 이들은 백제 지배층이었으며 계로왕 시대 백제 내분 분열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계로왕 시대 이야기에도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보충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심각한 백제 내분, 신하가 배신을 해서 왕을 잡아 죽일 정도로 심각했던 내분을 조장했던 사람이 바로 고구려의 스파이였다는 겁니다. 장수왕은 꽤 오랫동안 백제 정복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신라도 군사고문단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친고구려 정권을 세우거나 속국화하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이거 지난편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복하는 거하고 정복한 나라를 유지하는 건 다릅니다.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서 적의 왕을 죽이거나 항복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항복한 나라의 충성을 유지하려면 친고구려 세력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이런 말 잘하잖아요. 뭐 나라가 분열하면 적국을 침략한다. 왜 그러겠어요? 그냥 이게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전, 내분으로 군사력이 약해지는 이유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내분이 생기면 그 나라 백성 중에서 그 나라 정권이나 그 나라에 대해서 정 떨어지거나 핍박을 받는 집단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들을 회유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러면 그 나라를 장기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의외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면 되잖아요. 이게 보통 육아에 살살 하는 얘기죠. 세금 깎아주고 파격적인 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신하들의 월급도 2배로 올려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복속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그룹이 파산하고 엉망인 B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파격적인 대우를 해줘요. 주 4일 근무, 보너스 1만%, 월급 2배 인상. B회사 직원들은 감동을 하겠죠. 미리 오시죠. 저희는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A그룹 회사들은 가만히 있냐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저 경영 엉망으로 해서 망한 쟤네들한테는 그렇게 팍팍 주고 우리한테 왜 안 줍니까? 그 사람 우리 편에도 주면 되잖아요. 회사 망하죠. 이게 회사가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면 항의하거나 사표 쓰고 나가겠죠. 그런데 국가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고구려가 신라나 백제를 점령했는데 신라, 백제, 백성은 군복무 면제다, 세금 면제다, 관료는 월급 2배로 인상한다. 그러면 고구려에서 반란이나 폭동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0번 양보해서 똑같이 대우하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우하면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라고, 같은 값이면 자기 옛날 주군이나 자기 편들지 왜 침략자 말을 듣겠어요? 그리고 똑같이 대도 고구려에서 폭동 납니다. 고구려 사람들 입장에서야 장수한 밑에서 충성을 다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싸워서 땅을 정복했는데 니네나 피정복미나 똑같이 대우한다. 쟤들한테도 뭐 하나 뜯을 생각도 마라. 뭐 저기 수령자리 하나 주시죠. 네가 왜 해? 나 저 나라 사람 뜰 거야. 어떡하겠어요? 못 살겠다 할아버지지. 아니 그러니까 고구려 백성들이나 군사나 신하들 입장에서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래서 정복한 나라를 뭐 말로는 맨날 은덕으로 다스리면 된다, 뭐 막 은혜를 베푸면 된다 그러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왕창 은혜를 베풀수록 자기 백성, 자기 군대가 불만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야지 왜 쟤들한테 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백제 내부에서 고구려군의 침공을 반기는 사람을 만들려면 장수왕이 갖다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로왕이 도와줘야 돼요. 계로왕이 폭정을 하거나 신하들을 두들겨 패서 장수왕이 쳐들어오면 뭐 대우고 뭐고 몰라도 돼. 나 무조건 당신 편에 붙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계로왕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장수왕 입장에서는 계로왕이 진짜로 두드려 패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로왕이 자기 신하를 두드려 패도록 누군가가 충동질 해줄 사람은 없을까? 바로 이때 도림이라는 승려가 자원을 합니다. 도림을 스파이로 파견하는 것이 신라에서 벌어진 수탁을 죽여라 사건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 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라마를 쓰라고 하면 저는 그 후로 쓰겠습니다. 군사고문단 쿠데타 사건이 실패하니까 장수왕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것만 갖고 안 되는구나. 내부에 우리 편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돼서 도림 스파이 작전을 시행한다. 도림은 죄를 짓고 고구려에서 도망한 것처럼 꾸며서 백제로 망명을 합니다. 계로왕이 장기하고 바둑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도림이 바둑의 최고수였습니다. 삼국사기 본문에 보면 계로왕이 도림의 실력을 보고 감탄을 해갖고 이 사람이 국수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도 바둑 챔피언을 국수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유래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관 이렇게 해서 도림은 계로왕의 바둑 친구가 됩니다. 삼국시대부터 바둑은 인기 오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정창원에서 의자왕의 바둑판이 발견된 게 있는데 와, 이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전에 어떤 업체에서 이거 한정판으로 제작해서 판매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작년 2022년에 신라 쪽셈 44호 고분이 발굴이 됐는데 여기서도 색깔이 다른, 그러니까 검은색 좀 계열하고 검지는 않은데 약간 진한색 계열하고 약간 연한색 계열 자갈을 갈아가지고 만든 바둑돌이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이게 여성 무덤이었는데도 바둑돌이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은 바둑이라는 게 남녀 불문하고 적어도 귀족층에서는 아주 인기 교양 스포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쪽셈 44에서 나온 바둑돌하고 의자왕의 바둑돌, 바둑판은 이게 레벨이 다릅니다. 계로왕은 그러면 어떤 소재로 만든 돌로 바둑을 뒀을까? 당연히 자갈은 아니었을 텐데 이게 풍납동에서 이런 거 하나 발굴되면 난리가 날 텐데 모르겠어요.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도림은 의자왕의 바둑판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딱 두면서 계로왕의 바둑 친구가 됩니다. 절친이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이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바둑 파트너로 딱 자기하고 맞는 게 뭔가, 그러니까 그 영혼이 교감 친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바둑 파트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만나서 그냥 뜨는 게 아니고 몇 수 접어두고 뜨는 게 아니고 정말 바둑으로 교감이 되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정말 엄청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실력이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여간 뭐가 이게 영혼이 맞아야 된대.
뭐 근데 바둑 안 뜬 사람은, 바둑 뜰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거 모른다고 그러는데, 뭐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바둑 장기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계로왕이 그래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이 나온 김에 하는데, 참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술 못해, 담배 안 해, 바둑, 당구, 카드 할 줄 아는 게 없어. 사람들이 다들 나보고 그러고도 어떻게 역사를 하냐고 그러는데, 뭐 저도 모르죠. 뭐 그래서 제가 뭐 바둑사, 장기사, 도박사, 라스베가스사 이런 건 안 하잖아요. 자, 잘 모르는 건 제끼고, 좌우지간에 도림은 계로왕의 바둑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바둑 좋아하는 분의 말씀을 빌면, 바둑 두는 거를 보면 상대방 성격 다 나온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인생이 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뭐 그러는데, 뭐 그것도 이해는 못 하겠지만 맞기는 맞는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저 직업에서 저는 논문 보면 학자의 자질 이런 거 파악하는 거야. 뭐 당연히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논문 보면 대강 성격까지도 맞춰요. 진짜로. 진짜 잘 맞춰놔. 그런데 논문도 이 정도니까 이 바둑은 더 하겠죠. 정말 뭐까지 다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영원히 교감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바둑 친구가 대화 상대가 되고, 그리고 국정 자문력이 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왕의 사적인 바둑 친구, 바둑 사범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국정농단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도림은 당연히 이걸 노리고 왔죠. 어느 날 바둑 두다가 왕한테 말합니다. 망명객인 자신을 돌보아준 은혜가 너무 고맙다. 그리고 제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왕한테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계로왕이 해보라고 하죠. 나라 이론 조언을 한다면 누구 말이라고 다 들어야지. 오히려 내가 바라는 바요, 백성이 나라에 이로운 말을 하면 왕은 다 들어줘야지. 그게 기본이잖아. 근데 당신이 말한다니까 얼마나 고맙소. 오히려 내가 부탁할 판이요, 얼른 말해보시오. 이럽니다. 그러자 도림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제는, 아니면 한성, 그러니까 좌우간, 이 땅은 사방이 강과 산에 둘러싸인 천혜의 땅이다. 나라는 부강하고 안정되었다. 주변 나라는 다 복속하고 감히 넘겨보니까 요즘 말하면 앵겨붙을 생각도 못한다. 그런데 이런 땅에 사는데 왜 지금 이 한성이 성곽은 다 부서져 있고 궁궐도 뭐 오래됐는데 선왕 아버지의 해골은 임시로 묻혀 있다. 그러니까 아마 감회장만 하고 이게 본격적인 왕릉은 안 만들었나 봐요. 백성의 집은 자주 홍수 피해를 입는데 그냥 눈 뜨고 보고 있다. 이런 상태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도림의 말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맞아, 이렇게는 못 살아. 그래서 온 나라 사람을 징발해서 성을 수축하고 궁궐, 누각, 전망대 이런 걸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또 석재를 구해다가 아버지였던 비유왕의 능을 크게 수축하고 강을 따라 뚝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비유왕 능이, 지금 석천동 고분 제일 큰 거, 저게 누구 거냐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능이니까 백제 전성기였던 근초고왕의 능이 아닐까,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전성기를 이뤘던 왕은 자기가 전성기였지 죽고 나서 전성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릉의 크기는 꼭 전성기하고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필요하고 비례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계로왕이 쌓은 아버지 비유왕의 능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뭐 그게 뭐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추측입니다만, 아무튼 삼국사기에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어떻게 됐느냐? 계로왕이 대공사를 벌이니까 창고는 텅 비고 국가재정은 파탄나고 백성들은 사역하느라고 힘들고 가난해지고 불평불만 쌓이고 나라가 계란을 쌓아놓은 것보다 더 위태로워졌다. 도림은 요지경이 되니까 내 임무를 다했다라고 확신하고 고구려로 도망쳐 들어가서 장수왕한테 가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장수왕이 군대를 모아서 침공을 하는 거죠. 분열되고 민심이 떠난 백제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결국 한성은 허무하게 함락당하고 계로왕은 붙잡혀 살해됩니다. 이것이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면 도림은 제임스 본드의
카지노 로얄 따위는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난 스파이였다고 하겠습니다. 스파이의 원래 최고 수준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냉전 시대 때 서독 수상의 비서가 동독의 스파이였다고 해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서독 수상이 동독의 스파이였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비서가 스파이인 것도 엄청나지만 수상이 스파이였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림은 비서가 아니라 수상 역을 하고 나라를 말아먹고 튄 거죠. 그야말로 세계의 스파이였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림은 한성백제의 멸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 보면 이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째, 도림은 도대체 누구냐? 산속에서 바둑 두던 고수냐? 바둑으로 왕하고 친해질 수는 있는데 어떻게 왕의 측근이 돼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공작을 생각했을까? 두 번째, 계로왕은 계로왕대로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망명자라고 해도 적국인 고구려 승려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국정자문으로 삼아서 엄청난 정책을 핀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물론 역사를 보면은 진짜 뭐 별일이 다 있고 특히 뭐 다른 나라 유럽이나 특히 이런 데 오스만 뭐 이런 데 보면은 진짜 밑바닥 생활하다가 왕의 측근이 돼서 엄청난 사고 치는 사람도 뭐 의외로 많아요. 또 왕이 또 그렇게 되나 봐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요것도 좀 의문이 들긴 하죠. 이게 항상 쉬운 건 아니니까. 세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도림이 계로왕을 충동질해서 왕의 허용심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궁궐을 크게 짓고 대공사를 일으켜서 재정 파탄을 내고 백성을 힘들게 해서 국론을 분열시켰다 이건데 문제는 계로왕이 바보라서 이런 말을 들었겠느냐. 그냥 옆에 가서 막 부채질 해가지고 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당신 정도의 용모가 되면 빚을 내서라도 저런 옷은 입으셔야죠. 이런 식이었겠냐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정책이 생기는 데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합리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뉴딜 정책을 루즈벨트한테 건의한 사람은 케인즈입니다. 그런데 케인즈가 아무 때나 뉴딜 하자고 그랬으면 루즈벨트가 들었겠냐는 거지. 그 시절에 경제공황이 있었고 뭔가 경제를 일으켜야 될 정말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 상황에 뉴딜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케인즈의 말이 먹힌 거죠. 그러니까 케인즈가 아무 때나 루즈벨트한테 아니면 저기 다른 대통령한테 가서 뉴딜 하자고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항상 잘못 배우는 게 뉴딜은 누가 했니? 루즈벨트하고 케인즈가 했어요? 라고 배우는 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사실일 뿐이고 기사일 뿐이지. 왜 그 시절에 그 뉴딜이라는 게 국가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케인즈가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그때가 경제공황 시대가 아니었더라면 뉴딜 정책이 아니라 다른 경제 정책을 제시했겠죠. 그러니까 케인즈 머리에서 뉴딜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케인즈란 사람 머리에서 뉴딜이 나왔냐는 거예요. 요거를 아는 게 역사예요. 이 이야기를 도림 이야기에 적용하면 도림이 계로왕을 사치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계로왕과 백제를 망하게 하려고 도림이 공작을 피는데 왜 하필 이런 정책을 제안했으며 그 정책이 왜 먹혔냐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아마 조선시대 유학자분이 이런 소리 들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무슨 소리야? 왕이 사치하면 인심을 잃고 나라가 망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뭐 역사를 보면 또 그런 사례 많죠. 뭐 청나라의 이화원, 대원군의 경복궁 공사,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 하여간 이렇게 뭔가 큰 건축을 지으면 그때 나라 망하거나 나라가 망할 때 꼭 그런 거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만 들어도 되니까 그렇지 안 그런 것도 많아요. 궁전 짓고 안 망한 나라도 많습니다. 피라미드도 그렇고 바티칸,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궁전 다 지어서 그 다음에 나라가 더 잘 됐어요.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궁전 지었다가 망하는 수가 있다라는 건 뭐
서경에도 나오니까 오래전부터 하던 얘기니까 그게 뭐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망한 사례도 많고 그거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왕들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이런 대공사를 벌릴까? 단지 허영심 때문일까? 멍청해서 그럴까? 진짜 도림은 착하게 살던 계로왕을 팍 충동질해가지고 사치하게 만들어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인도했던 것일까? 아니면 계로왕도 원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부채질을 한 걸까? 계로왕이 원래 그런 생각을 했다면 또 계로왕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바보가 아닐 텐데 왜 이런 위험한 일을 벌였을까? 요 문제는 한성백제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5세기 삼국의 국가체제 정비와 삼국전쟁의 시작을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림은 어떻게 계로왕을 속였나?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백제 침공을 시작했을 때부터 계로왕 때까지 백제 정치사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해씨, 목씨 등 대귀족이 집권하고 국왕과 대귀족의 갈등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백제는 일찍부터 그 일본에다 개척을 해서 뭐 귀족도 보내고, 아니 왕족도 보내고, 왕이 나지기 같은 거물도 보내고 해서 일본에 저기 뭐랄까 털을 많이 닦았는데, 이게 본토가 막 함락되고 막 이러니까 일본 세력이 지원하러 와주죠. 근데 이게 도움도 되지만 본토가 약해지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휘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움도 주지만 정치도 더 복잡하게 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왕이 약해지니까 분쟁이 더 심해지고, 이렇게 돼서 백제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사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백제가 국내파, 일본파의 세력 다툼, 뭐 갑자기 막 쟤네가 튀어나오고 얘네가 튀어나오고 왕들이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해지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때 그 백제 기사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뭔가 좀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왕이 그 죽을 때 얘기가 별로가 없어요. 이게 갑자기 그냥 왕이 바뀌었다, 뭐 이상한 일이 있더니 왕이 바뀌었다, 죽었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학자들도 요거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보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계로왕의 아버지였던 비유왕도 딱히 어떻게 죽었다는 기록은 없는데,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흥룡이 한강에 나타났다, 뭐 구름 관계 속에서. 그러더니 왕이 죽었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흥룡이 암살 같은 거 상징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럴듯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딱 명확한 증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룡이 나타났다는 거, 이거 야 이거 암살범 아니야? 검은 옷 입은 자객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옛날에 그렇게 유치하게 비유를 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태어나거나 죽을 때는 뭔가 이제 신기한 징조가 나타난다는 게 옛날 역사의 이제 기본이죠. 왜냐? 왕은 하늘이 임명하고 하늘, 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명을 받고 천명에 뭐 이렇게 되는 하늘의 보호를 받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권이 신성한 거다. 일단 이런 메시지를 계속 강조해야 되니까, 뭐 태어날 때 죽을 때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자꾸 이렇게 역사책에 넣는 거지, 이게 꼭 무슨 자객, 뭐 흥룡이면 검은 옷 입은 자객, 하얀 여우면 후궁, 뭐 꼭 이런 거 아닙니다. 따라서 그럼 그렇게 기왕이면 또 용이라고 하지 왜 또 흥룡이라고 해? 요거는 이제 암살이 아니라 정치를 잘 못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비유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돌아가신 다음에 역사가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비유왕은 좀 이렇게 가셨는데 그게 좀 흥룡스러워. 그러니 어떻게 돼서 다음 왕에 태어날 땐 하얀 서광이 비추고 내려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현재 그 역사책을 쓰고 있는 비유왕 다음 세대의 집권 세력들이 우리는 이제 뭐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러려고 또 그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계로왕은 어려운 시절에 집권을 했고 국왕의 권력은 많이 약해져 있는 때였다는 거죠. 비유왕 때는 해씨가 권력을 잡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때 왕은 조선의 왕과 달라서 완전한 이런 전제 집권 군주가 아니고 반은 봉건 영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직할 세력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최고의 직할지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한성이죠. 물론 수도는 여러 세력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한성 자체가 자기 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튼 수도는 직할령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집니다. 그런데 왕이 귀족 세력의 견제를 받고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성도 관리가 안 되고 제대로 장악도 안 되는 거예요. 도름은 와서 이 상황을 본 겁니다. 이 갈등이 백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중앙 집권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작은 나라들이 고구려, 신라, 백제라는 세 개의 나라로 통합되고 이제 진짜 국가와 국가 몇만 명의 군대가 충돌하는 대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국가의 군대도 늘리고 재정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삼국한테 모두 떨어진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왕과 귀족과의 갈등은 모든 국가에서 다 벌어진단 말입니다. 고구려도 장수왕 때 수도 천도하고 왕과 왕족, 귀족의 갈등으로 내전이 나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고구려는 왕이 이겼다는 거죠. 이게 계로왕한테 두 가지 문제의식을 던집니다. 고구려가 지금 왕이 이겼어요. 고구려가 내정을 정비하면 분명히 또 쳐들어오겠죠.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권력 중심으로 백제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제는 왕이 여전히 귀족들 눈치만 보고 있어요. 당장 고구려의 상태가 궁금하죠. 쟤네들 지금 상태가 어떠냐, 내분이 어디까지 수습되느냐, 언제 우리한테 쳐들어올 것 같으냐, 지금 이 황색경보냐 적색경보냐, 적색경보가 되려면 얼마나 남았느냐, 이것도 궁금한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이렇게 바둑 장기나 뜨면서 쩔쩔매고 있는데 장수왕은 도대체 어떻게 성공한 거냐, 어떻게 해서 걔들을 좀 팰 수 있었냐,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도림이 온 거예요. 제가 볼 때 도림은 절대 산속에 살던 신분 낮은 바둑만 잘 두는 그런 승려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교계에도 삼국시대 때는 이게 신분이 있습니다. 의상대사나 원효대사도 다 왕족, 귀족, 징골급이잖아요. 고위승려는 대부분 신분이 높아요. 그러니까 국정이라든가 내부 사정을 잘 압니다. 이런 사람이 오면 계로왕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물어볼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도림은 이걸 다 알고 넘어올 때부터 그런 신분이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런 신분으로 위장하고 교육을 받고 넘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바둑을 두면서 계로왕의 궁금증에 대답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처음에야 뭐 바둑 두면서 간을 봤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둑 두는 분들은 뜨면 안 되며, 이게 뭐 인생의 축도판이고 세상의 모든 전략 이런 게 다 드러난다며, 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딱 바둑 두는데 오늘은 계로왕이 좀 이겨요. 아하, 대사 오늘은 좀 잘 안 되시나 봅니다. 대마가 포위됐어. 그랬더니 이제 도림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하, 아직 포위 안 됐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내 눈에는 대사 주변에 검은 돌만 가득하고만. 이럴 때 스님이 하시는 말씀 있죠. 공즉시색, 색정시공. 공즉시색, 색적시공이라. 검은색이 검은색이 아니고 흰색이 흰색이 아닙니다. 이게 바둑 두는 얘기일까?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 뭐 이게 갑자기 나온 말이겠어. 평소에 서로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계로왕이 눈이 반짝하는 거지. 검은 돌이다, 검은 돌이 아니다. 귀족 세력이 다 귀족 세력이 아니다. 그 중에 내 편 만들 수도 있다. 이 사람이 뭔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교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리고 차 한잔 하면서 오늘 대사하고 저 이수 좀 배워주셔. 제가 오늘 피곤해서 가야 되는데요. 아니야, 오늘 자고 가, 얘기 좀 해. 그리고 애들 물리고 조용히 물어보는 거지. 아까 혹시 이런 말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밤은 깊어가는 겁니다. 너무 유치한가? 그래도 드라마 수준은 되잖아요. 계로왕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이기려면 고구려의 비결을 배워야죠. 이게 장수왕이 도림을 파견한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삼국사기에 기록한 대화는 진짜 한 줄이에요. 그 대사 불러보면 30초면 다 됩니다. 아니, 몇 년을 같이 바둑 뒀대는데 그 얘기만 했겠어요? 그 얘기는 도림이 했던 모든 얘기에 딱 어떤 원칙적인 것만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런 원칙은 말하면서 다 알아요. 실제로는 바로 이 방법, 어떻게 하면 당신이 궁전을 건축하고 왕의 선왕의 무덤도 하고 당신이 이 어려운 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구체적인 기술적인 방법을 자문을 했겠죠. 우리는 워낙 통일된 민족 국가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외국인 고문을 국정의 어떤 재상이나 자문력으로 등용한다는 게 되게 낯설고 좀 어색한데, 그 유럽처럼 이렇게 나라가 쪼개져 있는 나라는 개혁 추진할 때, 특히 이제 뭐 봉건 세력 이런 거
누르고 뭔가 국가 위주로 개혁하려고 할 때는 외국인 등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니야, 이거 유럽사 뒤질 필요도 없어요.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 시대 보면 다 외국인 등용합니다. 그 국가개혁자로 유명했던 사람들, 상하, 이사, 한비자, 손자, 손무조, 오기, 전부 외국에 가서 활동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출신과 상관없는, 국적도 필요 없는 오직 능력 권위의 인재 등용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있는데, 근데 절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본질은 외국인을 이용해서 국내 기성 정치 체력을 개편하고 국가 집권 체제를 강화한다. 이게 본래 목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강화하는 방법에 두고 뭐 상황이나 이사나 손무나 옥이나 공자님의 방법이 달랐던 거죠. 실제로 이들 대부분이 추진했던 정책이 왕족과 귀족의 세력을 누르고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권력 강화였습니다. 그건 상황, 이사, 옥이 뭐 다 그렇습니다. 오자병법에 옥이에 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옥이가 마지막에 초나라에 가서 도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옥이는 초도왕에게 초나라의 풍속에 대해서 말하기를 대신들은 지나치게 강하며 제후로 임명된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들이 위로는 군주를 핍박하고 아래로는 인민을 착취하는 겁니다. 이는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군대를 약하게 하는 겁니다. 봉구는 3대가 되면 딱 몰수해야 됩니다. 잡다한 관리는 녹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관직은 덜어내서 그렇게 절약하는 돈으로 군사들을 봉양하십시오. 그러니까 군사를 키우십시오. 이거 도림이 했던 얘기하고 뭐 궁전 건축한다 뭐 요걸 자꾸 이렇게 기분 나쁘게 보니까 그렇지 전체 맥락은 잘 똑같은 거예요. 도왕이 오기의 정책을 채용하니까 졸지의 초나라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도왕이 죽자마자 왕족하고 신하들이 봉기를 해서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오기를 살해해버립니다. 계로왕과 도림의 관계도 초도왕과 오기와의 관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도림은 어떻게 개혁을 했을까? 처음에는 개혁이 진행이 잘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했으면 분노가 쌓일 것도 없어요. 오기가 정책을 냈는데 도왕이 거부했거나 하다가 뭐 10초 만에 도왕이 하다가 뭐 한 달 만에 그만뒀으면 왕족이나 신하들이 뭐 화를 내고 오기를 왜 때려 죽이겠어요? 성공했으니까 때려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도림도 성공했잖아. 삼국사이가 이미 그 결론을 정하고 있어서 이게 막 엉망이야 라고 해서 그렇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홍수 방지 시설하고 도시 정비하고 아마 도성 주변의 농지도 대규모로 개간했을 겁니다. 궁궐 건축이 사치라고 하는데 전근대의 전국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방법인 건축이 최고예요. 피라미드도 그렇고 이게 토목 성장이 반드시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름 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다만 이걸 잘못 운영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역사책에는 이런 메커니즘은 안 적고 다들 백성이 고생해서 분노가 솟았다 뭐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적는데, 이게 참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가는 항상 백성 팔아. 그런데 백성이 고생하는 그런 정의로운 이유만 있어서 이 사람들이 봉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권 다투면 피라미드 같은 대건축을 해. 누구한테 입찰 줄 거야? 누구한테 여기서 여기까지 돌을 날라야 되는데 그건 누구한테 맡길까요? 어느 회사에 맡길까요?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 지배 세력에게도 이권이 걸립니다. 궁정건축공사와 마찬가지예요. 계로왕이 전국에서 인력을 동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고생했다고. 근데 걔들이 그냥 와? 다 그 지배층 매개로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지배층의 역학관계가 바뀌어요. 왜? 이런 사업할 때 모든 거를 공평하게 지배층한테 분배하냐고요. 절대 안 그러지. 누구한테는 더 가고 누구한테는 덜 가죠. 그러면 기존의 권력지도, 그 대귀족들과 그 밑에 있는 부하들 이런 관계의 정밀한 거미줄이 흔들리는 겁니다. 해치에게 충성하던 갈씨가 갑자기 구강편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 요 집안하고 저 집안 간에 싸움을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치 지형도를 새로 짭니다. 원래 개혁이 실패한다고 해서 다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계로왕은 분명히 궁궐도 짓고 도성도 수축하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과를 내니까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왕이 힘이 생겼구나. 야, 갈씨는 저쪽 편에 붙었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붙습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정치 지도가 요동치고 기존 세력의
구성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불평불만하고 불안감이 드는 사람도 늘어요. 그리고 이걸 따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함하고 싸우는 사람도 생기겠죠. 왕은 이 모든 거를 보고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요번에 얘가 어떻게 이렇겠다. 요번에 얘가 화가 나서 뭔 짓 했다며 이거 잡아다 공개 처형해. 아무리 해치라고 그래도 감히 왕 때려 죽이겠다 한 놈 죽이는 거야. 누가 시비 걸겠어. 아, 요번에 쟤들이 싸우는데 얘가 뭐 이렇게 왔어요. 투서가 왔어요. 이거 모함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요 기회에 쟤를 없애버리면 목신의 집안에 왼팔이 잘려. 야, 이거 못 건척해. 다 알잖아. 이건 내가 조작한 게 아니야. 지들끼리 싸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쏘가주는 척만 하자. 그러니까 쟤네 집 없애. 그게 제중걸로나 고위만년이 그렇게 돼서 숙청대가 될 수도 있죠. 이럴 때 또 누가 자문을 해줘야 돼. 이게 이런 거는 혼자 절대로 못합니다. 누가 대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저도 강의 안 하려고 하다가도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그러는 게 강의를 해야 또 생각이 나고 정리가 잘 돼요. 집에서 하는 거하고 그냥 또 강의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제가 이 유튜브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강의하듯이 이렇게 글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돼, 인간이.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쓰다 보면 저도 좋은 생각 나고 그러는 건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혼자 하다 보면 뭔가 기준점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고 살고 그냥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죽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혼자 해요? 그럴 때 장수왕은 이럴 때 어떻게 했어? 그게요. 그때 고구려의 걔가 넘버 3였거든요. 다들 이렇게 되면 제가 반란이 일으켰금 막 이랬는데 걔가 원래 성격이 누구랑 똑같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확 해보니까 세 놈만 패니까 그냥 팍 죽더라고요. 그래서 장수왕은 300명 해치웠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한 셋만 해치웁시다. 이거 못합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문고리 권력이 이래서 무서운 거야. 그리고 문고리 권력은 절대 안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정치 지형도가 바뀌다 보니까 결국 뭔가 터졌어요. 이게 사료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하여간 뭔가 터졌어. 그래서 고위만년과 제중걸로는 고구려로 망명할 정도로 뭔가 식감과 갈등이 터지고 뭐 좀 숙청도 되고 그랬겠죠. 그러자 이때가 이제 되었구나라고 해서 도림이 고구려로 돌아가고 장수왕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사명복과 안수하고 복귀했습니다. 모르지. 이때 아예 도림이 고위만년과 제중걸로 망명하는 것도 조종해가지고 데리고 튄 건지도 모르죠. 그리고 뭐 이 사람만 그랬겠어. 어떻게 되고 심각한 내분이 난 걸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림의 스파이 작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 그 뭐냐?